1944년 10월 필리핀 레이테만 상공에서 한 일본군 조종사가 미군 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의 나이 22살, 비행 훈련을 받은 지 고작 석 달째였죠. 폭탄을 가득 실은 비행기는 착륙 장치가 없었고 돌아올 연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외친 건 천황 만세가 아니라 어머니였거든요. 이게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폭탄처럼 소모한 광기의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미카제라는 이름은 13세기 몽골 침략 때 일본을 구했다는 신의 바람에서 따왔는데 정작 일본군은 이걸 음독으로 심프라고 불렀죠. 가미카제라는 발음은 미국 언론이 잘못 읽은 거였는데 오히려 그게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1944년 10월 19일 밤 필리핀 클라크 기지에서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이 참모들과 밤샘 회의를 했거든요. 다음 날 미군이 레이테 섬에 상륙할 예정이었고 일본군은 이미 제공권도 제해권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오니시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특별공격대, 즉 자살 특공대였죠. 폭탄을 실은 전투기를 조종사째 적함에 들이받게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일본군 내부에서도 처음엔 이 계획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군 수뇌부조차 이딴 미친 짓을 작전이라고 내놓았냐며 길길이 뛰었거든요. 베테랑 조종사들은 더욱 분노했죠. 제201해군 항공대 부장 다마이 아사이치 중자가 특공대 지원을 사실상 명령하자 세키 유키오 대위는 일본도 끝이다. 나 같은 우수한 파일럿을 죽이려 하다니 나라면 굳이 몸으로 부딪히지 않고도 적군 모함 비행 갑판에 쉰번 폭탄을 명중시키고 돌아올 자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와모토 테치조 같은 에이스 조종사는 이렇게까지 해서 내리막길인 전쟁을 벌일 필요가 있는가, 승산 없는 상황에 자포자기한 상층부의 마지막 발악 아니냐고 따졌죠. 심지어 당시 12살이던 황태자 아키히토조차 가미카제 설명을 듣고 그럼 병력을 소모하는 것뿐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묵살됐습니다. 오니시 중장은 지금부터 전 부대를 특공대로 지정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자는 내가 목을 치겠다. 비판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직접 훈시했거든요. 결국 1944년 10월 25일 오전 8시 각각 250km의 폭탄을 적재한 4대의 제로 전투기가 미군 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가미카제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미군 항공모함 한 척이 격침됐고 세 척이 파손됐는데 일본은 이걸 대승리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6해군을 합쳐 약 5,000명에서 6,000명의 특공대원이 출격했는데 실제로 미군 함정에 명중한 건 극히 일부였거든요. 특공대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청년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사자 4,000여 명 중 3분의 2가 학도병 출신이었다는 거죠. 도쿄 제국대학, 교토 제국대학, 와세다 대학 같은 명문대 재학생들이 징집됐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대학 진학률이 5%도 안 됐으니 이들은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었죠. 그런데 일본은 이들을 폭탄 유도 장치로 쓴 겁니다. 조선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이 18명인데 이것도 육군 소속만 집계된 거고 해군까지 합치면 더 많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경기도 개성 출신 인재웅, 경남 사천 출신 탁경현, 17세에 출격한 박동훈 같은 이들이 대표적이죠. 특공대원 모집은 겉으로는 지원 형식이었습니다. 1945년 2월 어느 날 부대장이 전원을 강당에 집합시켜 특공대원 지원 여부를 제출하라고 했죠. 자유의사에 따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장의 종이가 주어졌는데 1번은 천황폐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2번은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3번은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였거든요. 3장 모두에 이미 이름이 인쇄돼 있었고 어느 걸 선택하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만약 3번을 고르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겁쟁이 집안이 됐죠. 아버지는 손가락질 당하고 어머니는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형제 자매까지 평생 수군거림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거부한 청년도 있었는데 며칠 뒤 그의 이름은 자발적 지원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율 100%를 달성한 거죠. 생존 가미카제 대원 아사노 아키노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특공 지원이 형식적으로는 지원이었지만 사실상 손을 들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
더 끔찍한 건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이 실전에 나가기 전 수백 시간의 비행 훈련을 받을 때 특공 대원들에게 주어진 건 고작 몇십 시간뿐이었거든요. 이륙하는 법, 방향 잡는 법, 움직이는 배를 향해 돌진하는 법만 배웠죠. 착륙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교관들이 가르친 건 죽는 법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은 비행 갑판을 노려라. 구축함은 함교를 노려라. 이런 식이었죠. 차를 모는 법을 배운다면서 시동 거는 법과 절벽으로 돌진하는 법만 배우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의 일상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제복에 주름이 졌다고 맞고, 경례가 느리다고 맞고,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맞았거든요. 직업 군인 출신 교관들은 대학도 못 간 자신들과 달리 고등교육을 받은 학도병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느꼈고, 그걸 폭력으로 풀었습니다. 도쿄 제국대생이었던 사사키 하치로는 1944년 1월 야타베 해군 항공대로 배속됐는데, 그곳 교관들은 학도병들을 잔혹하게 때려 입안이 찢어지고 얼굴이 늘 부어 있었으며 덜어는 뇌진탕을 일으켜 쓰러지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개머리판에 얼굴이 뭉개질 때까지 맞았고, 어떤 청년은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힌 뒤 의무실로 실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이쯤 되면 죽음이 더 무섭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저 배에 부딪히는 순간 이 지옥도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일본군이 원하던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부수고 살고 싶다는 본능마저 죄책감으로 덮어버리고 마침내 스스로 죽으러 가는 무기로 만드는 것. 그건 훈련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해체하는 과정이었죠. 매일 식사 전마다 죽음을 떠올리게 하고 매일 밤마다 가족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왜 자신의 죽음이 영광인지, 왜 불타는 비행기 안에서 산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름다운지 억지로 문장으로 적게 만들었거든요. 벚꽃 이야기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짧게 피고 화려하게 지고 그래서 아름답다는 꽃, 너희도 그렇게 져야 한다고. 짧고 찬란하게 천황을 위해 떨어져야 한다고 말이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미친 짓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 공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특공대원들이 남긴 유서를 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교토제국대학 재학 중 징집된 하야시 타다오는 24살의 전사였는데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벽이다. 밤 3세다. 오전 3시다. 죽고 싶지 않다. 외롭다. 왜 이리 외로운 걸까? 22세에 전사한 우메하라 유지의 유서도 비슷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어야 한다고 스스로 믿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죽음은 헛될 것 같았다. 내가 죽고 나면 남겨질 가족은 누가 책임지나. 나라가 이긴다 해도 우리 가족은 굶어 죽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나를 끝없이 괴롭혔다. 인간월의 카이텐 특공대원이었던 와다 미노루도 24세에 전사했는데 그는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내 자신이 죽어버린 느낌이 든다. 이 유서들은 모두 엄격한 검열을 거쳤습니다. 기지 내에서 자본주의, 인플레이션, 심지어 버터 같은 외래어도 사용이 금지됐거든요. 한 특공대원은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위가 무서워서 쓰고 싶은 말도 못 쓴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행간에서 두려움과 슬픔이 묻어나왔죠. 실제로 모범적인 유서는 견본으로 칠한 기지 벽에 전시되어 뒤를 이은 사람들이 읽도록 했고 지금까지도 야스쿠니 신사에 전시돼 있습니다. 일본은 이 유서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다 탈락했는데 전쟁의 비참함을 알리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특공대를 미화하려는 시도였죠. 출격 전 모습도 선전과 달랐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들의 유서나 사진, 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 등에서는 마지막 출격을 앞두고 웃는 얼굴로 경례를 하거나 손을 흔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와타나베 스네오 회장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천황폐하 만세라고 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진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처럼 두려움에 젖어 눈을 내리뜨고 비틀거렸다. 어떤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 억지로 비행기에 떠밀려 들어갔다. 에이생 제로센 조종사였던 하라다 가나메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중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치며 죽었다고들 하는데 난 그런 전우는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모두가 마지막 순간 엄마를 외치더군요.
출격 전날 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엉엉 울고 어떤 사람은 술김에 하사관 방에 들어가 꽃병의 물과 잉크병의 잉크를 마시기도 했죠. 철저한 무력감에 빠진 그들은 삶의 모든 걸 체념했던 겁니다. 96세의 통신병 기시 우이치는 특공대원들의 출격을 전송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영원한 이별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 눈물을 흘렸고 활주로를 떠난 기체들과 항공기지의 교신을 마지막까지 지켜볼 수 있었는데 적함에 돌진하기 직전 아군기에서 보내는 신호가 끊어지면 눈물로 전송했던 특공대가 전사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특공대원들을 감시하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가미카제를 출격시킬 때는 보통 특공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이 목표인 미해군 함대에 도달할 때까지 호위해주는 일반 전투기 편대들도 따라붙었는데 이들은 호위뿐 아니라 특공기가 멋대로 편대를 벗어나지 않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역할도 겸했습니다. 만일 특공기가 공격 진로에서 벗어나려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격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당연히 가미카제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몰래 탈주하려는 시도는 보통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일본군 특유의 가혹 행위로 인해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불명예나 해코지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다가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특공에 사용된 기체도 문제였습니다. 초기에는 제로센 전투기를 썼지만 전쟁 말기로 갈수록 기체가 부족해져서 오카라는 특수 제작 비행체를 썼습니다. 오카는 날개 달린 폭탄이라고 불렸는데 착륙 장치도 없고 여분의 연료도 없고 귀환을 위한 어떤 대비도 없었거든요. 폭격기가 이륙해서 목표 지점 근처까지 오카를 매달고 날아가면 그때 오카를 분리해서 조종사가 로켓 엔진을 점화하고 적함을 향해 돌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종사는 그 안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폭탄이 폭되는 거죠. 연료를 반만 실었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연료를 가득 채워 출격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목표를 확실히 찾는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대다수가 초급 훈련만 간신히 마친 풋내기 조종사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바다 위에서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는 해상항법에 대단히 서툴렀죠. 툭하면 바다 위에서 헤매기 일수인 이들을 목표까지 안내하기 위해서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 호위 겸 안내를 맡아 따라붙곤 했지만 도착한 목표 지점에서 적군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돌아와야 하니 연료를 가득 채워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미카제 특공대는 조종사와 비행기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낸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미군 함정을 격침시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러려면 조종사가 목표까지 살아서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술이나 약에 취해 출격했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직접 몰아야 하는데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이나 약물에 취한 햇병아리 조종사가 목표 지점까지 비행기를 정확하게 몰고 갈 수 있을까요? 특공대원들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술잔치를 열어준 예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출격하기 전날 밤에 하는 거지 출격하는 조종사들을 붙들어 앉혀놓고 진탕이 되도록 술을 먹이는 게 아니었죠. 출격 당일에는 작은 잔에 담긴 술을 의례적으로 마시는 정도였고 이건 일종의 공개적인 장례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미카제의 전과도 과장됐습니다. 일본은 특공대가 미군 항공모함을 여러 척 격침시켰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3주척 이상의 연합군 군함과 350척이 넘는 전함에 피해를 입혔을 뿐 주요 목표물인 대형 항공모함은 단 한 척도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군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리한 일본군의 전황을 역전시키기에는 효과가 미미했죠.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약 5,000명에서 6,000명이 특공 출격했는데 이 중 실제로 적함에 명중한 비율은 10%에서 20% 사이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대공포에 격추당하거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런 무모한 작전을 계속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1944년 마리아나 해전 이후 일본 해군 항공대는 사실상 전멸했고 숙련된 조종사들도 거의 다 잃었습니다. 남은 건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신참 조종사들 뿐이었는데 이들의 실력으로는 정상적으로 폭격하고 살아 돌아올 수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속도, 방어력, 화력 등 거의 전 부분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항공기를 타야 하는데
조종사들의 실력까지 이렇게 떨어졌으니 어차피 정상적으로 폭격하고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면 그대로 폭탄을 아는 채 뛰어들라고 해서 시작한 게 가미카제 특공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반년이면 연료가 전부 떨어질 것을 알고 있어서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공격을 최후의 공격으로 하고 7대3으로 강화 조약을 맺어서 만주 사변 때 일본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망상이었습니다. 미군은 가미카제 공격에 당황했지만 곧 대응 방법을 개발했고 대공포 화력을 강화하고 전투기 요격을 늘려서 특공기 격추율을 높였거든요. 게다가 일본이 기대했던 강화 협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만을 요구했죠. 전쟁이 끝난 건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소련이 참전하면서 일본은 결국 항복했죠. 가미카제 특공대를 창안한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은 마지막까지 일본이 항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패전 다음 날인 8월 16일 가미카제 영령들에 대한 사죄를 담은 유서를 쓰고 자살했습니다. 그는 할복 자살을 시도했는데 의도적으로 급소를 피해서 몇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었거든요. 자신이 보낸 젊은이들에게 속죄한다는 의미였지만 정작 그가 죽인 수천 명의 청년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전쟁이 끝난 후 특공대원 가족들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접힌 깃발과 형식적인 위로 문서가 전부였습니다. 군 기록에는 그저 특공한 건 성공이라고 남았을 뿐이죠. 아들의 죽음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부모, 이름만 남고 사라진 청춘, 그리고 바다 어딘가에 흩어진 너무 어린 삶의 잔해뿐이었습니다. 칠안 특공평화회관에는 특공대원들의 유서와 편지 등 14,000여 점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 중 특공대원의 것으로 확인된 유선대와 편지 333점을 일본은 칠암으로부터의 편지라는 제목을 달아 유네스코 유산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칠안은 당시 가미카제 특공대가 출발했던 비행기지가 있던 곳으로 이곳 등에서 출격해 희생된 특공대는 모두 1036명이나 되거든요. 조선인 특공대원들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경남 사천 출신 탁경현은 24세에 전사했는데 일본 교토 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학도병으로 진집됐습니다. 그는 1945년 5월 11일 오키나와 비행장 서해상에서 가미카제로 출격했다가 전사했고 전사 후 2계급 특진에서 대위가 됐죠. 17세 소년이었던 박동훈도 창씨 개명한 이름 오가와 마사아키로 소년 비행학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남긴 친필 유서는 결의를 다지며 반드시 죽겠다는 뜻의 결사 유서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만나자는 내용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강요된 건지 진심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선인 특공대원들은 대부분 교토제국대학이나 동경제국대학 등에 유학 중이던 조선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가미카제 특공대에 자원한 이유는 조선인 전쟁 동원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반강제적 자원과 조선 청년들의 심리를 적극 이용한 일본의 노림수였죠.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며 일본은 조선인 징병을 결정했습니다. 그 전까지 반발이나 저항을 예상해 조선인들에게 총을 건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했지만 전황이 급박해지자 방침을 바꾼 거죠. 가미카제 특공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일본의 꼼수도 본격화했는데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였던 항공기술에 관한 조선 청년들의 동경을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가 적극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조선인 특공대원들은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유족들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죠. 친필 유서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만나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일본 측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서 자체가 검열과 강요 속에서 쓰인 거라는 사실은 무시하고 있죠. 조선의 특공대원 동원은 토지, 미국, 노동력에 이어 조선 청년들의 목숨까지도 걷어가는 식민 지배의 모순이 가장 여실하게 표출된 제도였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의 진실은 명확합니다. 이건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강제 인간 폭탄이었고 행정살인에 불과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 가미카제 조종사들을 광신적인 국수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애국심보다는 그저 의무감과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출격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종사들 상당수가 심리적인 압박과 연좌제의 공포에 마지못해 임무에 참여했고 죽기 직전에 천황폐하 만세가 아닌 어머니를 외쳤다고 합니다. 벚꽃은 아름답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그렇게 쉽게 비유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살고 싶었던 18살 청년의 죽음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가미카제는 일본 고래의 기습작전에 따른 것인데 한 번은 성공하더라도 10개월 동안 몇 번씩 시도하면 어떤 바보가 당하겠습니까? 천황께서 그걸 깨닫고 멈추도록 지시했어야 했습니다. 이와모토 테치조 같은 베테랑 조종사가 했던 이 말이 가미카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전쟁이 끝나고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가미카제를 미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특공대원들을 영령으로 떠받들고 일부 극우 세력은 이들을 애국의 상징으로 선전하죠. 하지만 당시를 살았던 생존자들, 특공대를 지켜봤던 사람들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처럼 두려움에 젖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 억지로 비행기에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가미카제의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